자, 계속 하십니다. 자, 230. 자, 무형자산의 종류. 자,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브랜드. 자, 브랜드라든지.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하여튼 그 하나 알아둘게. 우리 그 회계의 계정 과목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형자산. 그렇게 생각하세요. 프랜차이즈, 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영어 계정 과목은 무조건 무형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그 다음에 이제 임차 권리금. 자, 여기서 뭐 딴 거는 다 그대로 되잖아요. 되는데, 임차 권리금. 자, 요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상권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고 있어요. 상권이 좋은 집에서, 좋은 자리에서. 그거를 내가 비싸게 인수할 때, 그거는 영어권이죠. 자, 기존 통닭집을 통닭집으로 사면은 그때 추가로 주는 돈, 요거는 권리금이 되는 거고, 영어권이 되는 거고, 자, 통닭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금은방을 차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건물주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증금은 5천인데 바닥권리금이 2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바닥권리금이 되는 것은 보증금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은 바닥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내가 2천만 원의 바닥권리금을 줬고 임대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그걸 뽑아 먹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 뽑아 먹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임차 권리금도 무형자산이다. 근데 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임차 보증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의 비유동자산이고 요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비유동이고 임차 권리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자 무형자산의 종류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231페이지 무형자산의 인식. 자 우리 아까 무형자산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 정의를 갖춰야 되고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는 아까 한 거죠. 자 영업활동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고 식별 가능해야 한다. 그러한 그 정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자 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 정의에 부합해야 되며 그 자산이 기업의 미래 돈벌이를 해줘야 되죠. 경제적 교육을 가져다 줘야 되고 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장부에 기록을 한다. 그게 인식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무형자산의 232페이지 요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뭐 간단한 이론 정도 이런 문제하고 아주 계산 문제가 나와도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크게 혼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좀 특별하게 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이런 파트입니다. 자, 먼저 232페이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합니다. 자, 내가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대가 플러스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자, 그래서 232페이지 상단에 자,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자, 의도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모두 플러스한대요. 자, 그러면 자,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밑에 1, 2, 3 표시해 놨죠? 자, 1번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그거는 취득원가에 더해라. 그 다음에 2번 자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그 다음에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 요거 모두 더해라 이 소리죠. 자, 유형자산하고 거기까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거기다가 왕별해 주세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예. 자,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그거는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자,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 자, 그것도 교육훈련비를 포함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원가, 자, 여기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자, 더 이상 취득원가로 하면 안 된다. 자,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비용, 유형자산도 마찬가지, 재배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나 초기 가동 손실. 자, 그래서 거기 232에 동글배기 2번에 기역, 니은, 디귿하고 동글배기 3번에 기역, 니은 요거 5개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중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셔서 233 거기 보면은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했다. 내부적으로 자, 창출한 무형자산은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개발비에 대한 거예요. 개발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그 중에서 영업권 이렇게 나오면은 영업권은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자,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고요. 이 영업권은 자가 창설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업권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을 그 기업의 공정가액보다 더 비싸게 준 돈, 이게 영업권이죠. 그래서 이 영업권은 자가 창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기업을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취득했을 때, 자, 더 준 돈, 요게 영업권이고 자기가 스스로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이죠. 자, 이 개발비는요, 자, 먼저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도, 자, 첫째, 얘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크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느냐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래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만약에 발생된 비용이다, 요거는 그냥 연구 개발비. 자, 이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단기 비용이에요. 얘는, 자, 연구 개발비는 단기 비용으로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건데,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어도 얘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럴 때만 얘가 개발비,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없대요. 그러면 이때는 경상개발비. 자, 그래서 얘는 단기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앞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발비 그러면 무형자산이에요. 앞에 혹이 붙어요. 경상개발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혹이 붙어 있으면 이때는 단기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기존 제품을 좀 더 좋게 개선하는 비용.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자,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자, 그 지출이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됐는지 개발 단계에서 지출됐는지를 쪼개라.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지출됐으면 이거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보고 단기 비용 떨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교육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계, 개발 단계로 갔어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자, 개발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죠. 그러면은 얘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자, 얘가 자, 가다가 실패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미래 경제적 교육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때는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요 큰 개념만 알면은 아주 개념만 알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233.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는 개발비와 영업권이 있다. 자, 이 중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절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자, 영업권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즉 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개발비는 인식 기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라. 자, 먼저 그 밑에 보시면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과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요것도 우리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대충 보면은 감이 와요. 자, 우선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 자, 연구 활동에 속하는 활동의 예에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나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최종 선택하는 또는 응용하는 활동, 최종 선택할 때까지, 거기까지는 연구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바로 개발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동그라미 치시고, 연구 결과나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연구 단계예요. 탐색. 자, 그 다음에 평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연구 단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나오면은 연구 단계인데, 최종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본대. 거기서부터는 개발 단계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어쩌고저쩌고 탐색하는 활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그러니까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활동, 거기까지는 연구 단계. 따라서 거기에 발생된 비용은 단기 비용. 자, 개발 단계로 가보세요. 자, 먼저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가지고 제일 마지막이죠. 네 번째. 자,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한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가지고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 요런 과정. 요런 과정은 개발 단계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이나 사용을 하기 전에 시제품이나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부나 지급, 주형이나 금형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이 아니라 그냥 소규모 시험 공장, 자, 시험 공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하는 활동. 그 다음에 아까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는 방법.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 단계. 자, 그러니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그거를 딱 구분하면은 감이 오죠. 자, 탐색. 자,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최종 선택. 이런 말 나오면은 연구 단계. 그다음에 최종 선택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거, 또는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한번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발 단계다. 이러고 딱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으면은, 자, 연구 개발비라는 단기 비용으로 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개로 나눠서,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것만 개발비가 되고, 자,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단기 비용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좀 곤란하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봐라.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건지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건지 좀 아리송하대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라.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중요 기출 문제네요. 자, 주식회사 대안에 단기 신기술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됐대요. 자, 먼저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게 원재료 사용으로 100원, 그 다음에 연구원의 급여로 200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자, 원재료 사용이 200원, 그 다음에 연구원의 급여가 400원,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기타가 얼마 나왔느냐? 300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이 곤란하다. 자, 그럼 얘는 구분이 곤란하면은 얘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라 그랬죠? 자, 끝.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자, 비용으로 할 금액은 얼마고 무형자산으로 갈 놈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는 300원은 연구 단계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연구 단계는 600원이 여기 이제 비용 처리가 되고, 자, 개발 단계는 이제 자산으로 봐야죠. 요거는 무형 자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답은 600, 600. 자, 비용으로 보는 게 600. 그 다음에 무형 자산으로 보는 게 600.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그 개념을 좀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평가. 자, 요거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역시 재평가 모형은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원가 모형으로만 돌진합니다. 똑같아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자, 재평가 모형과 똑같은 거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원가 모형으로만 가는 거죠. 자, 재평가 모형은 그 무형자산을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거고, 자, 원가 모형은 자기가 취득한 가격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자, 무형자산의 상각.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 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상각 방법에는 자, 정해법이 있겠고, 자, 정률법이 있겠고, 자, 연수학계법이나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나 자, 생산량 비례법 등 자,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 이 중에서 골라라 이 소리예요. 편한 걸로.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중에서 가장 우리 갖고 있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형태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라. 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면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가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삼각 방법은 기업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교육을 가져다 주는 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삼각 방법을 결정해라. 다만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으로 가라.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이 있죠.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무형자산이 안 보이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원칙. 자,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보자 이 소리죠. 원칙은 0이에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가 되어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제3자와 얼마에 팔기로 매각 계약이 맺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잔존가액 매각 금액, 계약된 금액으로 잔존가액을 해주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 활성시장이 존재합니다. 자, 활성시장이 존재해서 이 활성시장에 근거해서 잔존가액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잔존가액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5.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을 말한다 이 소리고요. 자, 이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자, 원가 모형의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라 이 소리죠. 자, 재평가는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연수가 우리 이제 얼마로 할 거냐? 무형자산의 이 내용연수. 자, 이 내용연수는요. 자,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유한이에요. 정할 수 있으면. 근데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 그럼 무한이죠. 그럼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면 요건 정할 수 있는 거고 요건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면 그 정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 무한하다라는 말은 내용연수가 계속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연수를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호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영호권이라는 것은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재래식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장사가 잘 됐어요, 목욕탕이. 근데 어느 날 우리 종업원이 쫓아와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길 건너편에 자, 사우나가 들어왔는데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 가게보다 한 10배는 정도 크고 뭐 별방이 다 있대요. 무슨 방 해갖고.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죽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10년을 장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앞으로 영향을 많이 입을 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나한테 팔아라.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1억 들어갔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드릴 테니까 3억에 파시죠. 그러면 그 사장은 1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3억 준다니까 오케이 하고 팔았어요. 그 사람 2억 벌고 떠났습니다. 그럼 나는 장부에다가 자, 영업권을 2억으로 인식을 해야죠. 그럼 이제 나는 몇 년 동안 이걸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10년 정도는 이 사우나를 해가지고 완전히 10년 동안은 내가 그 2억을 뽑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또 우리 종업원이 또 쫓아왔어요. 사장님이 난리 났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길 건너편에 우리보다 더 좋은 보석 사우나가 생겼대요. 그럼 나는
그 기업하고 영업 경쟁을 해야 되는데 10년 아까 10년 동안 나는 2억을 뽑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뽑아 먹잖아요. 그럼 또 그 집 쫓아가서 그거 인수할 겁니까? 자, 따라서 영업권과 같은 것은 내용연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면은 자, 이때는 내용연수가 무한한 거다. 상각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때는 상각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그래서 영업권은 절대 상각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십니다. 그래서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자,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법적 요인은 그 기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자,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걸로 요거를 내용연수를 정해라 이거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는 개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내용연수를 말하고, 법적 내용연수는 법률에 의해서 몇 년 정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자,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법적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자, 그 중에서 짧은 걸로 해라. 5년으로 해라 이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자산을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라. 자, 거기 왕별하세요. 자, 대부분 틀리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을 구입할 때부터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자산을 언제부터? 사용할 때부터 하라라는 거. 자, 그거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각중지. 똑같죠? 자,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 유형자산하고 똑같죠? 자, 상각 방법. 자,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 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배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때 2번.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라. 자, 거기다 왕별.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정액법으로만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한다. 자, 원래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 0이다. 근데 이제 예외가 2개가 있었죠. 자, 기억.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을 했거나, 자,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그 잔존가액을 활성시장에 기초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자, 또는 활성시장이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존재할 수 가능성이 높다면 그거에 의해서 잔존가액은 정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원칙은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과 상각 기간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검토에 따라서, 자, 그동안 정액법으로 했는데 자, 정률법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회계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의 이런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회계 변경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회계 변경에는 자,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런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거, 요거는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정의 변경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다든지 추정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추정치라는 거는 뭐 내용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잔존가액이라든지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에 손실 예상 금액이 있었죠. 손실 예상 비율. 자, 그 다음에 판매 보증 비율. 자,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고, 자, 이런 추정의 변경은 회계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자, 직접법에 의할 수도 있고 간접법에 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뭐 직접법으로 해당 자산에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하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직접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직접법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직접법, 간접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기출문제 작년 거예요. 자, 주식회사한국은 X1년 7월 특허권을 96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자, X1년도 자, 요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겠느냐. 자, 그러면은 소비되는 이 지금 특허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정액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며. 그러면 자, 언제 취득을 했어요? 우리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자,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X1년이네. 자, X1년 7월 1일 날 얼마에 취득? 96만 원에 취득.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4년. 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X1년도의 인식금액이네요. 그러면 96만 원을 자, 4년으로 쪼개면 자, 24만 원인데 우리 X4년도에는 6개월만 사용을 했죠. 자, 따라서 12분의 6. 그러면은 12만 원이 자, X1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 1분 걸릴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자,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하라. 자, 2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때는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아까 유형자산에서 배운 것처럼 손상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손상을 검토해서 손상 차손이 생기면 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유형자산의 손상. 자, 다만 이 손상 검토는 매년 또는 자, 자산의 손상을 지시하는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자, 수행한다. 자, 따라서 비한정인 내용 연수를 유한적인 내용 연수로 변경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검토해 가지고 원래는 비한정이었는데 한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회계 변경으로 봐서 자, 이때는 변경에 따르는 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 회계 변경을 또 별도의 단원으로 배워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짐적으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배우게 되면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이야기는 자,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238.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 자산. 틀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은 기억이 나야 돼요. 화폐성 자산과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의 개념. 자, 요거는 바뀌는 거죠.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 무형자산의
가격이 바뀐다. 그러면은 비화폐성. 그대로 안 바뀌는 게 확정된 자산. 여기 이제 화폐성 자산. 그래서 화폐성 자산에는 뭐 대여금이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비화폐성 자산은 유무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무형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무형을 할 수도 있고 제품가 무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관한 지출은 이후에 한 번 비용이잖아요. 한 번 비용이니까 걔는 다시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자, 다섯 번째. 내역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고 내역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바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이건 똑같아요. 자, 무형자산도 우리 유형자산의 손상과 처리 방법 다 똑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한번 처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39에 자, 뭐가 나왔느냐. 자, 영업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를 해요. 자, 어느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산이 1억이고 자, 부채가 4천이면 자본은 6천. 그럼 내가 이 기업을 얼마에 인수했느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인수를 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제자산이 늘어납니다. 자, 제자산이라는 거는 여기 뭐 현금, 상품, 건물 있으면 그대로 다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을 인수했으면 그 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 내가 갚아야죠. 그러면 제부채는 4천.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6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얼마에 샀어요? 8천만 원에 자, 현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나갔어요? 2천만 원이 더 나갔으니까 자, 이때는 영업권. 이렇게 영업권이라는 거는 자가창설할 수 없고 이렇게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자, 유상으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만 자, 요거를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 요 6천만 원인 순재산이 6천인데 얘를 5천만 원에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자변의 제자산 1억. 자, 대변에는 제부채가 4천. 자, 이때는 현금이 5천만 원만 나가겠네. 그럼 이번에는 1천만 원을 더 싸게 샀죠. 자, 이때는 요 1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염가 매수 차익이다. 자,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염가로 사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IS의 수익으로 가요. 자, 더 주면 영업권, 요거는 무형자산이 되지만 이때는 무형자산이 되지만 얘를 자, 덜 주고 샀을 때 그때는 싸게 샀다. 염가로 사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고 염가 매수 차익은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창출 영업권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영업권. 자, 영업권은 자가창설할 수 자가창설 안 된다. 자, 즉 내부적인 자, 취득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가창설할 수 없다라는 거 요 영업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9에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의 측정 방법인데, 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요거 얼마를 더 줬어요? 지금 2천만 원을 더 줬잖아요. 이 2천만 원 왜 더 줬느냐 이거죠. 2천만 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2천만 원 더 주고 살 거냐.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 방법은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순이익 환원법이나 초과이익 환원법, 연매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그거 처리하는 방법 정리하고 자,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안에 잠시 쉬는 동안에 242페이지에 자, 체크합니다. 1번하고 2번. 자, 243에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까지 13번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12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자 뭐죠? 우리 아까 영어권의 평가 방법 3가지 다시 배우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